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북한에서 또 특이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휴전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선 남북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려 이 국경선을 긋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장벽을 어떤 도발거리로 또 어떤 정치 선전물로 활용하려는 건지 휴전선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장벽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됐습니다. 장벽 건설 지점은 군사 분계선과 북한 추진 철책이 있는 북방 한계선 사이로 10곳 미만의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이곳에 인력과 중장비 등이 투입돼 각종 작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고 장벽과 북한 내부를 잇는 전술도로를 짓고 있는 모습 또한 함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은 장벽으로 단정하기엔 털을 닦는 수준의 기초적 단계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북한군 10명 이상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물러난 일이 이번 작업과 관련이 있는지도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이들이 곡괭이와 삽 등 작업 도구를 든 작업 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장벽 건설 움직임은 남북 관계 단절 차원에서 지뢰 매설에 이어 육상 국경선까지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북을 두 교전 국가라고 규정한 만큼 물리적 분리를 시도한다는 지적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와는 대화하지도 않고 적대적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선전물 유입 등으로 북한의 내부 동요가 심한 만큼 탈북 통로를 원천 봉쇄하고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왜 장벽을 짓고 있는지 그 속내를 파악 중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겨냥한 적대적 목적, 그러니까 침범을 하려는 거라면 그에 걸맞는 맞대응을 하겠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이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되자 우리 군은 곧장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 관계자는 장벽 건설 작업 등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활동이 침범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감시초소 GP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우리 측을 감시하려는 목적이라면 이에 준하는 맞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터 닦기 정도의 장벽 건설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일단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그 목적을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사분계선, MDL을 따라 장벽을 길게 세우려는 건지, 단순히 일부 지역의 경계나 방호시설 등을 보강하는 건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있는 유엔군 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이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안에 이 장벽을 건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건데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지금 세워진 겁니까? 네, 위치는 비무장지대 DMZ, 네, 군사분계선과 북한 추진철책 사이인데요. 군사분계선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휴전선 동쪽과 서쪽, 중간 지점 등 수곳에 걸쳐 동시다발로 작업 중인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다만 그 길이가 전부 합쳐도 1km가 채 안 될 정도로 짧고 아직은 극히 초기 단계입니다. 군 관계자는 기초 텄닦기 수준이라 전방에 있는 우리 군이 육안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우리 군은 또한 정찰 자산 등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위성 사진으로 이러한 작업 동향들이 모두 포착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지난 5일 보도한 위성 사진을 보시죠. 지난 4월 16일과 6월 4일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초목으로 뒤덮였던 곳에 길이 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땅을 개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인력이나 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도로를 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로를 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다. 자, 이솔 기자. 최근에 북한군이 곡괭이나 삽을 들고 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이 장벽을 쌓던 작업 병력이 아니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재를 해보니 지금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 지뢰 설치나 도로 개설 같은 여러 활동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당시 북한군의 침범이 정확히 어떤 작업 중 발생한 건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때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 아니었습니까? 과거 동독과 서독을 완전히 단절시킨 이 베를린 장벽이 연상되는데 북한도 뭐 북한판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가능성이 낮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휴전선 전역은 약 248km에 달합니다. 여기에 장벽을 다 세운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공사 기간도 최소 몇 년을 잡아야 하고 무엇보다 강원도 같은 동부 지역은 산세가 매우 험해서 설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의 의도는 뭡니까? 먼저 김정은이 강조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볼 수 있는 곳에 장벽을 상징적으로 설치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북한 단속력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 동요가 심각한 만큼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서 탈북하는 군인이나 주민들을 최대한 막기 위한 용도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군은 DMZ 내 북한의 작업 병력이 증가한 만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만약 도발 목적이 확인되면 이에 준하여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발 목적이 확인되면 이에 준하는 맞대응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 지금 북한군의 동향,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장벽을 설치하는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위반 여부 최종 판단은 유엔군 사령부가 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앞서 NK뉴스의 보도에 대해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땅을 개간할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을 향해서 희대의 사건 조작이다, 언론을 향해선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면서 잔뜩 날을 세웠습니다. 당장 여권에선 이런 이재명 대표를 향해 희대의 망언이다, 독재자 예행 연습하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권 당권 주자들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희대의 망언이라며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천박한 정치인이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의식해 이 대표의 말꼬리를 잡고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당대표를 나오실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름 알리기?
아니면 뭐 몸값 높이기 더 이상의 적합한 표현을 제가 찾지를 못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경입니다. 민주당 친명계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 검찰과 법원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젠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도 공공연히 내뱉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를 겨냥해 이재명 재판부가 그 판사냐, 판사는 오류와 한계가 없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이 대표 재판도 배당된 건 문제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상황. 민주당은 검찰이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며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최대 4번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당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옹호합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이나 또 당무나 국정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선 대장동 변호인단이 검찰과 재판부를 맹공격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 형사 제11부의 판결이 편견과 또 반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한 친명 의원은 채널A에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줄을 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법관 증언법 등 법원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6월 15일, 오늘인데 무슨 날입니까? 네, 6월 15일 하면 어떤 날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한반도에 큰 2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날인데요. 1999년 6월 15일 북한군이 NLL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죠.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함정 10척을 14분 만에 격퇴시켰고요. 바로 제1차 연평해전입니다. 2000년 6월 15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고요. 둘 다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준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여야가 6월 15일을 기리는 논평을 동시에 냈는데요. 내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25년 전 그날의 승전을 되새기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평화를 향한 길을 굽힘없이 나아갈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연평해전을, 민주당은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이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순방 중인 윤 대통령도 연평해전을 언급했는데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피해는 오롯이 접경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 몫이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고 했고요. 네, 여야의 어떤 대북관이 확연히 드러난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벼르는 야권. 뭘 벼르고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 김건희 여사의 귀국입니다. 김 여사, 명품백 논란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죠. 우즈베키스탄 영부인과 문화 친교 활동도 했는데요. 야권에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 마음이 편하신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6월백 대신에 애켰다, 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에코백을 든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이미 권익위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야권에선 이런 결론을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공수처에서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요하면 대통령도 부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인사청문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뭐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보다는 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틀 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죠. 권익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꿀잠 대 쇼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 지하철 사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그제 지하철에서 숙면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많이 피곤했는지 옆자리 승객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모습이 쇼라는 비판도 나왔거든요. 보여주기 쇼다, 본인 인지도를 위한 쇼다, 서민 코스프레라고요. 쇼라도 좋으니 국회의원 특권의식 좀 버리라는 반응도 있긴 했습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꿀잠인지 쇼잠인지 뭡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직접 해명했고요.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4호선, 7호선 타는 사람들은 제가 지하철 타는 거 신기하게 생각 안 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고단한 퇴근길 조금 더 고단하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중요한 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자세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BTS 멤버에게 기습 뽀뽀를 했던 한 여성 팬을 성추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다른 팬들이 이 여성에 대한 신상 털기에 나서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 멤버 진 씨의 목에 안아줘요라는 팻말이 걸려 있고 차례대로 팬들과 포옹을 합니다. 그러다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차례에서 여성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놀란 진 씨가 황급히 얼굴을 피합니다. 진 씨는 저녁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3일 1000명의 팬들과 포옹을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한 팬이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을 성추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정식 고발장이 아닌 민원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진 씨에게 입맞춘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 일본인 팬이 작성한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팬들의 분노가 커진 겁니다. 일부 팬들은 여성이 당시 입었던 옷 등을 토대로 신상을 추적하는 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술에 취해서 고급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낸 뒤 내가 누군지 아냐면서 되레 화를 냈다는 이 남성의 정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검정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길가에 서 있던 차량을 세게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휘뿌연 연기가 일고 차량 앞바퀴도 떨어져 나갑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얼마 뒤 경찰이 출동하자 슬그머니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논현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대리주차를 위해 길가에 서 있던 벤틀리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10분여 만에 검거됐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자신이 이름 석자만 되면 아는 사람이라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검거해 조사를 벌인 결과 2013년 김태촌 씨 사망 이후 국내 3대 폭력 조직인 범서방파에서 실질적 두목 역할을 해온 조직 폭력배 나 모 씨였습니다. 나 씨는 조폭 간 세력 다툼으로 납치 폭행을 당하는 등 언론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김태촌 씨 뒤를 잇는 범서방파 보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 그건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낭설입니다. 누가 지금 뭐 보수네 아니네 뭐 그럴 어떤 시점도 아니고. 경찰은 어제 나 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난 게 이제 갓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워낙 관심이 큰 사건이라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만도 한데 정작 도로 위에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 현장 360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요일 밤 서울 강남역 인근입니다. 술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도로는 차량과 시민들로 뒤엉켜 있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음주 교통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술집 앞에 줄줄이 주차된 차량들. 차를 가져온 손님들이 어떻게 귀가하는지 물었습니다. 한 30%는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강남역 단속을 하나 모르겠네. 단속이었는데. 알딸딸 정도는 완전 하시죠. 여기 빨간데 편하게 타고 들어가시고. 살인 행위와도 같다는 음주운전. 보다 못해 직접 추적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 흰색 SUV 차량을 뒤쫓는 시민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어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차 운전해가지고 여기다 일단 주차를 했거든요. 차가 멈춘 곳은 노래방 앞입니다. 경찰과 취재진이 나타나자 다짜고짜 화부터 냅니다. 아니 뭔데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반성의 기미는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한쪽 통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실수라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의심 차량을 추적합니다. 주차를 하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린 남성. 출동한 경찰이 깨워 음주 측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기에 입만 댈 뿐 바람을 불지 않습니다. 바람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불었습니다. 오늘 빨라지니까 보이네. 결국 세 차례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14명이 하룻밤 사이 3명의 음주운전자를 신고했습니다. 다 지역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네. 이제 동네에 뭐 어디에 음주운전자가 있다. 뭐 그런 걸 보면 전 거기로 가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단순 신고를 넘어 음주운전자를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일당도 있습니다. 몸으로 차를 멈춰 세우더니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남성. 이후 우르르 몰려들고는 윽박 지릅니다. 음주운전자만 골라 협박해 1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일당입니다. 어차피 나는 음주처벌을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미 뭐 벌금도 냈고 다 냈고 이런 사기꾼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음주운전 차량에 이틀에 1명꼴로 숨지는 현실.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건 현장 360 송진섭입니다. 전쟁이 한창인 중동에 중세시대 무기인 투석기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총이 아니라 불화살을 쏘는 병사까지 나타났습니다. 21세기 전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조민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약 5m 높이의 장벽 앞에 중세시대 무기인 투석기가 보입니다. 군인들이 작동시키자 커다란 불덩이가 장벽 너머로 날아갑니다. 다소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최첨단 군대로 명성이 자자한 이스라엘 군입니다. 또 다른 쪽에선 이스라엘 병사가 불 붙인 화살을 장벽 너머로 날립니다. 이들이 투석기와 활까지 동원한 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때문입니다. 이들이 은폐물로 활용하는 가시덤불을 태워 시야를 확보하려 한 겁니다. 이전에는 금지 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는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해 레바논 국경 인근에 수목을 태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은 지난 1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이 숨지면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헤즈볼라는 이틀에 걸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드론과 로켓 공격을 퍼부었고 미국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대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제전쟁이 발발하면 중동 정세가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remains an extremely concerning situation that we're trying to resolve. But again, a ceasefire in Gaza would be the best way, in our assessment, to advance a meaningful resolution in the north of it. 휴전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모레 중동 문제 보좌관을 이스라엘 특사로 보내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가 길가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서 있던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도로 위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타이어 마찰음이 CCTV에 크게 담겼을 정도입니다. 차량 앞범퍼는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경찰차도 에어백이 터진 채 오른쪽 차체가 찌그러졌습니다. 사고는 LA와 가까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의 한 도로에서 현지 시각 13일 자정쯤 일어났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다른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달려오는 차를 보고 재빨리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차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경찰차 주변에도 비상신호기가 여러 대 설치돼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테슬라가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현지 경찰은 자율주행 기능을 쓰더라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언제든 운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능이 기본 장착된 오토파일럿인지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가 열차와 추돌할 뻔했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전방의 철길과 신호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운전자가 황급히 핸들을 돌려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하다는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잇따르며 테슬라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입니다.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떨어진 돌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도 허술한 안전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고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폭포. 뛰어난 절경에 관광객 수십 명이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서 있는 남성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한 여성. 그런데 갑자기 정면에서 무언가가 날아오더니 여성이 쓰러집니다. 날아온 큼직한 돌덩이가 여성 머리에 떨어진 겁니다.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은 재빨리 현장을 떠나거나 일부 관광객들은 남아 여성을 흔들어 깨워봅니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현장을 폐쇄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돌이 떨어진 이유를 자연적 사고로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낙석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판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우산은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으로 관광객이 유독 많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이 하이킹 챌린지의 체크인 지점 중 하나입니다. 중국 낙석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산 밑으로 심한 연기를 내며 돌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수백 명의 관광객들은 놀라 혼비백산돼 현장을 피합니다. 중국에서는 낙석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하나님을, 신을 비웃어도 놀려도 괜찮다.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정상급 코미디언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뜻에서 한 발언인지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피 골드버그와 코난 오브라이언 등 유명인들이 바티칸에 모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의 코미디언 100여 명을 초대한 겁니다. 교황은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며 유머로 사람들을 단합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n mezzo a tante notizie cupe, immersi come stiamo in tante emergenze sociali e anche personali, voi avete il potere di diffondere la serenità
e il sorriso. 하느님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아 놀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Si può ridere anche di Dio, certo. E non è bestemmia questo. Si può ridere come si gioca e si scherza con le persone che amiamo. 교황은 유머 감각을 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해 왔다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모든 코미디언과 일일이 악수와 함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It was great. It was very fast and really loving and made me happy. 교황청은 인간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고자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쿠바까지 찾아왔습니다. 미국을 향해 무력을 과시하려는 것 같은데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60년 전 미국과 소련이 이 핵전쟁 문턱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캐나다의 군함 마가렛 부룩이 쿠바 아바나항에 들어옵니다. 이틀 전 이미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핵잠수함 카잔에 승선한 러시아군이 이를 지켜봅니다. 러시아 해군 전력이 쿠바에 도착하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캐나다 군함도 현지 시각 어제 쿠바에 입항한 겁니다. 비슷한 시기 미군도 인근 콴타나모 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바나항은 불과 145km, 아바나항에서 콴타나모는 약 85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인접한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군함이 모두 집결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미 노선을 보이는 베네수엘라 훈련선도 현지 시각 오늘 쿠바를 찾을 예정입니다. 쿠바를 포함한 5개국 해군 전력이 모두 모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와 서방국들 관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오래된 냉전 시대의 긴장감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We don't want to see Russian ships right off the coast of Florida, which is what they are right now. That's unthinkable. 다만 미국 측은 이번 입항이 사전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고 쿠바 측도 캐나다 군함의 입항을 두고 내년 수교 80주년을 앞두고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notion that Russia takes some of its Russian naval assets and does a port visit to Havana is something we have seen before. Gone out and explained is they have a submarine associated with this port visit that they have not had before. 러시아 선박들은 오는 17일까지 쿠바에 머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모레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오는 1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교수들. 병원 교수 4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환자들을 대면 진료하는 교수 1000명 중 40%가 휴진하는 셈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중간 집계된 수치라며 휴진 동참 교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제로 외래 진료를 조정하신 분들입니다. 미리 땡기신 분들도 계시고 미루신 분들도 계시고. 휴진으로 진료 예약이 변경된 경우 해당 교수나 비대위가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응급 중환자와 희귀 난치병, 중증 질환 진료는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전공의 이탈 후 서울대병원 수술실 가동률은 62%로 떨어진 상태인데 교수들이 휴진하는 다음 주엔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대생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당장 환자들이 불편해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란 겁니다. 말로만 계속 하셨고 행동으로는 전혀 안 나타나다 보니까 미리 내드리잖아요. 전부 다 악마화시켜서 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삼성 서울병원과 강북 삼성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성균관대 의대교수 비대위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환자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휴진과 관련해 병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가 하면
예정된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무려 11시간이나 지연 논란을 빚은 티웨이 항공 소식입니다. 당초 티웨이 항공은 기체 정비가 더 일찍 끝났지만 내려달라는 승객들 때문에 더 늦어진 거라면서 승객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이 해명과 달리 밤 늦은 시간까지 기체 점검이 계속 이어졌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오사카행 항공편은 지난 13일 당초 예정보다 11시간 늦은 밤 11시에 출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티웨이 측은 모든 정비를 오후 6시 45분에 마쳤지만 그 이후 지연은 승객들이 내려달라고 요구해 벌어졌다고 승객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 측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기장이 기체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 방송을 한 시각이 그보다 늦은 6시 57분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유압 교통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안내상으로는 이륙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결론은 조금 더 있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탑승객은 저녁 8시 반에도 정비 작업이 바삐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부품 같은 걸 이제 들고 막 뛰어왔어요. 일단 정비사들이 그걸 받아서 항공기 전방에 이제 있는 그 아래쪽에 이제 도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를 목격을 했고요. 밤 9시 반에도 사다리차가 항공기 꼬리 부분에 대어져 있고 무언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웨이 항공 측은 6시 45분에 공식적인 정비를 끝낸 게 맞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연은 승객을 내려주고 근무 시간이 초과한 승무원들을 교체하면서 벌어졌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요즘 지하철에선 전쟁이 한창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실내 적정 온도를 두고 냉방 조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에선 온도를 낮춰달라, 다른 쪽에선 온도를 높여달라. 이런 민원이 매일 수천 건씩 쏟아집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때이른 무더위에 객차마다 에어컨이 가동됩니다. 실내 온도를 재봤습니다. 23.3도까지 내려갑니다. 일부 승객들은 그래도 덥다며 휴대용 선풍기를 연신 틀어댑니다. 탔는데 많이 더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 타면 너무 추울 때가 많아요. 머리가 쭈삣쭈삣 쓸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옷차림과 체감 온도가 다르다 보니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엔 관련 민원이 쏟아집니다. 덥다 그리고 춥다는 내용의 민원이 좀 많은 상태라 조치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냉방 관련 민원이 22,0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하루 3,000건이 넘습니다. 같은 칸에서도 덥다는 민원과 춥다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써야 하는 비상통화장치로 온도 조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덥다고 하고 누구는 춥다고 하면 일단 전달은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관제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여름철 지하철 실내 온도는 일반 칸이 24도, 양냉방 칸은 25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객실 양 끝으로 이동하거나 온도가 높은 양냉방 칸을 이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벌은 날씨가 더워지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벌이 많아지다 보니 벌에 쏘이는 사고도 덩달아 많아지기 마련인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1층 천장에 주먹만한 벌집이 보입니다. 주변에선 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보이는 걸로는 든 검은 말벌입니다. 사나운 성격으로 잘 알려진 외르종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커다란 봉지로 벌집을 감싼 뒤 떼어냅니다. 2층 창문에서 발견된 또 다른 말벌집. 살충제를 뿌리자 벌들이 황급히 날아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벌집은 쌍살벌 벌집입니다. 안에는 보시듯이 애벌레가 있고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소방서엔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5월 여왕벌이 집을 짓기 시작해 6월부터 9월까지 벌들 활동이 가장 왕성해집니다. 그만큼 벌쏘임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소방당국에 접수된 벌쏘임 사고 대부분이 이 기간에 집중됩니다. 올해도 6월 들어 벌쏘임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에 쏘이면 심할 경우 호흡 곤란과 의식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여 몸이 붓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막으려면 밝은색 옷과 모자를 쓰고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를 감싼 채 20m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요란하게 내리던 비와 소나기는 밤에 그칩니다. 지금 수도권은 거의 그쳐가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 동부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들은 최대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끝나자마자 기온은 다시 오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로 오르고 수요일에는 무려 33도까지 다시 폭염 수준입니다. 비로 미뤄지는 외출은 내일 가능합니다. 대신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북은 오존도 나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에 안개가 끼겠고요.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이 맑겠고 또다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전선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 장벽까지 들어서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왕래할 수 없는 곳에 장벽까지 치는 이유, 더 확실하게 분리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분당국인 동서독 사이에도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동독 주민의 탈출을 막기 위해 단단한 시멘트로 지어졌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장벽의 끝은 붕괴.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